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사레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DAT 2급 53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영자는 회사의 경영 목적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부 통제 제도를 설계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아보면 내부 통제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내부 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부 통제의 필요성인데요. 대규모 회계 부정사건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투명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부 통제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내부 통제의 목적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운영의 효과성 증대, 그리고 효율성 증대, 신뢰성 향상, 그리고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 통제 제도의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통제 환경을 마련한 다음 이기에서 위험을 찾아내고, 찾아낸 위험을 통제 활동을 통해서 제거를 하며, 제거된 정보를 의사소통하고, 마지막으로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이 잘 되었는지 항상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제 환경입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통제 분위기와 통제 구조를 마련하고요. 두 번째, 위험 평가입니다. 내외부 위험 요인들을 식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하게 되고요. 통제 활동에서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또는 기준 및 업무 절차 등을 제반적인 활동이 통제 활동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정보 및 의사소통은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되며, 모니터링에서는 통제 활동의 운용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감독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내부 통제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마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부 통제의 목적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거래처 및 인적 자원의 확보, 이런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맞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주 한공에서 자재관리 담당자가 재고자산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횡령에 의한 재고자산 손실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횡령 이외의 원인에 의한 재고자산 손실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횡령에 의한 재고자산 손실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 총 이익률이 30%네요. 당기 매출액이 30만원입니다. 이익률이 30%니까 3, 3은 9, 9만원이 되겠네요. 자, 매출 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뺍니다. 먼저 매출액은 30만원으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매출 이익이 9만원, 여기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매출 원가는 21만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원가가 지금 얼마였습니까? 21만원은 기초상품 재고액 얼마? 5만원, 단기 순매입액이 30만원.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이 구해지겠죠. 이항을 시키면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장부에는 얼마가 있어야, 장부에는 기말상품 재고액이 얼마가 있나요? 14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말 재고액을 실사해 봤더니 8만원치 밖에 없네요. 그러면 장부에 있는 돈은 14만원인데 실제 금액을 조사해 봤더니 8만원 밖에 없습니다. 6만원이 모자라죠. 이 6만원이 횡령에 의한 손실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6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매출이익과 매출원가를 구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주항공의 매도 가능증권 관련 자료이다.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띵 하죠. 요즘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기 매매 정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정권이라는 거. 두 번째, 결산에 평가하고요. 다음 연도에 처분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매도 가능 정권 처분 시 반드시 매도 가능 정권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있었다면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 문제에서 키가 되겠습니다. 날짜별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8월 10일 매도 가능증권 500주를 1주당 공정가치 7,000원에 취득했네요. 따라서 5735 현금 주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금 350만원. 당연히 매도 가능증권 350만원이 되겠죠. 두 번째 12월 31일입니다. 매도 가능증권을 1주당 공정가치 9,000원으로 평가하다. 그러면 한 주당 2,000원씩 올랐네요. 500주니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100만원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100만원, 상대 계정은 매도 가능증권이 되겠죠. 크게 문제가 없네요. 결산 후에 매도 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은 450만원입니다. 왜? 구입할 때 350만원이고 같은 계정과목이 같은 변에 있죠. 450만원이 되며 아울러서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 항목이란 말은 차기로 이월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2022년 7월 1일 날 매각했습니다. 위의 매도 가능증권을 1주당 6,000원에 현금으로 매각하였다. 자, 처분 시점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도 반드시 제거되어야 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도 가능증권 얼마짜리가 됩니까? 450만원입니다. 왜? 12월 31일 날 결산하고 나서 350만원에서 100만원 평가 이익 생기면서 매도 가능증권 장부가액이 4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돈 받은 거 한번 볼까요? 자, 500주를 얼마에? 6,000원에 매각했습니다. 현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매도 가능증권을 제거할 때는 이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도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을 적음으로써 기록함으로써 제거가 됩니다. 자, 돈을 한번 볼까요? 대변에는 450만원, 차변에는 400만원. 돈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변에는 50만원이 적혀야 되고요. 이것이 매도 가능증권 팔아서 손해봤기 때문에 매도 가능증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실무 문제로 요즘
자주 출제되고 있는 출제 유형입니다. 뭐 출제 경향이랄까요? 시험 문제도 유행을 따릅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54회에도 충분히 실무시험 및 이론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 3번의 정답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0만원이 제거되어 있는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번 다음은 주한공의 총계정 원장의 일부와 퇴직급여 관련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퇴직급여 계정 과목 이름이 퇴직급여가 얼마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월 1일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천만원 있고요. 6월 5일날 퇴직을 했는가 봐요. 650만원 지불이 되었네요. 단기말 퇴직금 추계액 계산 내역입니다. 참고로 퇴직금 추계액이란 말은 이 두 사람이 퇴직할 때 필요한 전체 퇴직금을 의미하게 되며 전체 퇴직금은 1,800만원이 필요하네요.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퇴직급여를 물어본 겁니다. 즉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가 얼마인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월 1일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천만원이 있었네요. 6월 5일날 보통예금에서 650만원 나갔죠. 따라서 보통예금 650만원 어디서 꺼내준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꺼내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2천만원에서 650만원을 빼니까 13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액입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1800만원이 필요하네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다? 1350만원입니다. 즉 450만원만큼만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더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450만원이고요. 차변은 퇴직급여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은 설정할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퇴직급여는 얼마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450만원이 될 수밖에 없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죠. 키워드를 찾는다면 회계 변경이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회계 변경은 크게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입니다. 소급법이란 말은 전기, 단기, 작년부터 다 바꾸는 것을 소급법이라 그래요. 우리 소급 적용한다. 그러면 과거부터 다 바꾸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은 큰 개념이죠. 큰 개념입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을 변경하는 것, 유가증권의 취득 단가 산정 방법의 변경, 주로 돈을 바꾸는 겁니다. 단가를 바꾸는 방법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 되며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선택한다는 거, 그리고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죠. 전진법을 선택하며 대손 추정률을 변경한다든지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한다든지 감가상각 방법 똑같은 말을 두 번 적었네요. 내용 연수를 변경한다든지 저는 전진법의 방법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거? 유가증권의 단가, 회계 정책의 변경은 이렇게 단가를 바꾼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면 되겠죠. 참고로 전진법이란 말은 단기, 올해 1월 1일부터 그 이후를 바꾸는 것을 전진법이랍니다. 소급법은 전기, 작년부터 바꾸는 거, 다 바꾸는 거, 작년과 올해를
다 바꾸는 것이며 전진법은 올해 당기 1월 1일부터 바꾸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누적 효과가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요, 뭐 정책의 변경이면 당연히 소급법, 그렇죠. 추정의 변경이면 전진법을 채택합니다. 구분이 가능할 때는 이렇게 자기대로 해주면 되지만 누적 효과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정책과 추정이 동시에 바뀌었는데 이게 정책의 변경으로 보기도 무엇하고 추정의 변경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이런 경우는 전진법입니다.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을 하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은 큰 개념이죠. 소급법을 적용합니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 방법, 그렇죠. 단가 결정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예, 2번도 맞는데요.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바꾸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은 키가 재고자산의 단가 가격 결정을 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 전진법이 되겠죠. 예, 2번 맞는 말입니다.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요약집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예, 맞습니다. 4번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즉 다시 말해서 바뀌긴 바뀌었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봐야 될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될지 애매한 경우를 말하네요. 경우에는 이를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답은 4번이죠. 애매한 경우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전진법을 채택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번 주항공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인식하고 있다. 단기분 기여금 1,2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경우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실무에도 자주 출제되고요.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확정 기여형이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세 수로 나누는데요.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이 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이 출제가 되죠. 확정 기여형입니다. 근로자가 기여하는 거죠. 즉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을 하고요.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자, 확정 급여형은 회사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제도가 되고요.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와 여유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가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말과 계정과목에 급여가 한 번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확정 기여형이네요. 급여란 글자가 없죠. 그러면 퇴직급여, 확정 급여형이잖아요. 급여가 나왔죠. 그러면 급여라는 계정과목에 급여라는 글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 확정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됩니다. 운용책임 기여니까 누가 기여한다 그랬습니까? 근로자. 그래서 기여형은 근로자가 되고요. 확정 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게 됩니다. 자, 불입시 퇴직급여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걸로 해버립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했다가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줄여주게 되는 겁니다. 운용수익입니다. 자,
확정 기여형은 근로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별다른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 급여형은 이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자 수익이 되고요. 그리고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연금 운용 수익이 어디에? 퇴직 연금 운용 자산에 들어옵니다. 퇴사 시 확정 기여형은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 급여형은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줄여주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또 줄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입니다. 결산할 때 확정 기여형은 따로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 급여형은 퇴직급여로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한번 볼게요. 확정 기여형이네요. 자, 기여, 급여란 글자가 없죠. 계정 과목에는 퇴직급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지급했다 그랬습니까? 보통예금이 되겠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아니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은 주한공의 2022년 12월 31일 수정 전 잔액시산표 중 손익계산서 관련 내역과 결산 정리사항이다. 2022년 수정 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얼마인가?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이익이 되겠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고 영업외 비용 더하고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계산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고요. 다음 이 자료가 되네요. 임차료 2022년 1월 1일에 2년분 선지급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 현재 미수이자 4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요거 결산을 각각 해야 되겠네요.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언제다?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얼마인가 계산하는 문제이며, 이 가분과 납은 결산이 가장 큰 키이며, 이 결산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돈을 계산하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차료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임차료 지급일은 언제? 1월 1일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이고요. 2년 거였죠? 내년 12월 31일 것까지 지급했습니다. 얼마를 지급했다 그랬습니까? 1000만원이었어요. 24개월을 하면 41만 얼마가 나오는데요.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죠. 1000만원의 절반이니까 내년 거 500만원, 올해 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임차료 지급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요 날보다 앞에 주면 먼저 준 거고요. 이날 주게 되면 못 준 게 됩니다. 지금 1월 1일 날 지급했다 그랬죠. 따라서 임차료 먼저 준 내용입니다. 얼마 먼저 줬는지 따져봅니다. 자, 1월 1일 날은 내년 2월 31일 것까지 1000만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언제까지? 내년 12월 31일 것까지 500만원을 먼저 줬네요. 따라서 이 내용은 임차료 5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정과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뒤에 거 두 자부터 지급하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인데요. 지금 지급한 내용이죠. 그래서 비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앞에 칸 먼저면 선, 모시면 미. 지금은 먼저 지급했죠. 그래서 선. 가운데 칸, 자,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 지급한 내용이죠. 그래서 급. 자, 그래서 만들어진 계정과목은 성급 비용이 되고요. 이 만들어진 계정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입니다. 성급 비용은 자산이죠. 성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차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성급 비용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대변은 임차료 500만원이 됩니다. 즉, 이 내용은 임차료 500만원을 비용을 소멸을 시켜야 되겠네요. 없애줘야 된단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자 400만원을 못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죠. 앞에 거 모시니까 미, 받는 거니까 수, 받는 거니까 수익. 미수 수익이네요.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차변이 미수수익, 대변이 이자 받는 거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임차료 비용 500만원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왜? 비용이 소멸되었고요. 이자 수익 400만원 수익이 발생되었네요. 이거 표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임차료가 1000만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된다? 조금 전에 보셨죠?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은 소멸되었고요. 이자 수익이 400만원 다시 계상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매출액에서 매출액 9천만원에서 매출원가 3천만원 빼고요. 그리고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빼야 되겠죠. 임차료는 1000만원이 아니라 얼마였습니까? 결산 정리하니까 500만원이죠. 비용이니까 빼고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 외수익입니다. 더해야 되고요. 이자 비용, 영업외 비용이죠. 빼야 되고요. 그리고 이자 수익, 영업외 수익 더하게 되면 이거 싹 다 계산하면, 계산은 제가 미리 해봤습니다. 2,400만원이 됩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결산하는 문제입니다. 임차료 500만원 소멸시키고, 그리고 이자 수익 400만원 발생한 거 반영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8번, 주항공은 2018년 1월 1일에 1억 원의 저작권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없는 거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저작권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600만원이 발생하였다. 2022년의 저작권 상가액은 얼마인가? 정액법으로 하며 자본적 지출로 인한 내용연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예, 이 문제는 두 가지가 키네요. 1번 정액법 알고 계셔야 되고요. 2번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2018년 1월 1일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상각을 계속해 오다가 2022년 1월 1일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우리 장부가액이 있죠. 장부가액에다가 이 600만원을 더한 다음에 남은 내용연수, 즉 다시 말해서 다시 감가상각을 재계산을 해야 됩니다. 남은 연수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으면, 자, 2018년 1억에 샀고요. 10년이고 자본적 지출 600만원 했습니다. 언제? 2002년 1월 1일에. 자, 한번 볼게요.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죠. 따라서 1억 나누기 1억 마이너스 빵원. 처음에는 빵원이죠. 10년입니다. 1년에 얼마씩 감가상각하면 될까요? 1000만원씩. 자, 그러면 자, 얼마가 감가상각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2002년까지 봅니다. 2018년 1년, 2019년 2년, 2020년 3년, 2021년 4년, 4년 동안 감가상각이 발생하네요. 그러면 총 얼마의 감가상각이 발생됩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만원이, 4천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2002년 1월 1일 저작권의 장부가액은 구입한 1억 원에서 4년 동안의 감가상각비가 총 4개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4천만원이네요. 그러면 2002년 1월 1일 날 6천만원으로 장부가액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달에 자본적 지출이 600만원 있었네요. 그러면 6천만원에다가 더하기 600만원 하면 얼마가 된다? 6,6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감가상각을 다시 하는데요. 자, 취득원가 6,600만원에 잔존가액은 빵원이죠. 자, 나누기 이제 10년이 아닙니다. 왜?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4년 동안은 이미 감가상각을 했고요. 남은 잔존연한 동안, 잔존연한이 몇 년입니까? 이미 4년은 감가상각을 했고 남은 연한이 6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기 6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남은 기간 동안 자본적 지출과 더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 장부가액에다가 자본적 지출 금액을 더한 6,600만원을 남은 연한 동안 감가상각 남은 연한 동안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이 문제도 실무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가끔 출제되는 문제니까 익혀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벽에다가 헤딩 띵하다 그림 그려놨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사람은 수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다. 아니죠. 일반인들도 다 과세 대상입니다. 민수 니는 틀렸다. 이게 딱 자면서 대답하는 거 보니까 틀리게 대답하게 생겼네요. 자, 답은 1번입니다. 관세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고요. 수입 시기는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가 됩니다. 납대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민수가 틀렸습니다. 10번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주한공의 2022년 1기 확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잘 살펴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간주공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주공급인데요. 간주공급에 해당되면 시가과세이고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간주공급에는 크게 4가지가 있죠. 어떻게? 자가공급, 그리고 개인적 공급, 사업상정료, 그리고 폐업시 잔존 재화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간주공급에 해당되면 시가과세입니다. 원가과세가 아니고요. 간주공급에 해당되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자가공급이 있는데요. 면세사업 전용 재화,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인데요. 특히 원칙은 간주공급의 원칙은 시가과세이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죠.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원가과세이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된다는 거 체크하셔서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제품 판매 당연히 부가세 과세됩니다. 견본품은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죠. 광고 선전의 목적과 견본품으로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간주공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공급액, 이거 의외로 지뢰를 밟을 수가 있네요. 요거는 토지는 그 자체가 면세입니다. 면세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매입세 공제 받은 제품의 대표자 개인적인 사용분, 이거 간주공급에 해당되죠. 시가과세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제품 판매액 6천만원에 매입세 공제 받은 대표자의 개인적 사용분 시가과세입니다. 따라서 6,500만원.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겁니다. 1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계산서 임의적이 아니죠.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이거 틀렸네요. 두 번째, 일반 과세자인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이다. 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됩니다. 이거 틀렸네요. 4번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된다. 조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간주 공급에 해당되면 첫 번째 시가 과세이며 두 번째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그랬죠. 발급하지 않습니다. 들렸어요. 다만 예외가 하나 있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원가 과세이며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자, 키워드는 사업소득 옳은 겁니다. 첫 번째,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논,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예,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상품 등의 위탁 판매는 위탁자, 수탁자. 자, 위탁자, 수탁자가 나오면 혼돈을 하시는데요. 위탁자는 출판사로 생각하시고요. 수탁자는 서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탁품을 인도하는 날이 수입 시기로 한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서점이 출판사가 서점에게 넘겨줄 때 아니죠. 서점이 수탁자가 고객에게 팔았을 때 팔린 거로 보죠. 따라서 3번도 틀렸네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자, 사업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번 다음은 주항공의 격리과장인 김회계씨가 2022년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받은 내역이다. 김회계씨의 총급여액은 얼마인가? 당연히 총급여액에는 비과세가 빠지겠죠. 단 제시된 자료의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매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총급여액을 물어본 겁니다. 자, 매월 지급된 급여 당연히 과세입니다. 자, 2번 납은 실수하기 참 좋네요. 자, 학자금인데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비과세입니다. 다시 한번 더, 근로자 본인, 내가 직장 다니는 내가 방송통신대학이나 대학을 다닐 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학자금은 비과세지만 자녀의 학자금은 과세가 됩니다. 이거 과세예요. 과세되고요. 식대 월 20만원, 10만원까지 비과세죠. 240만원. 회사에서 이거 보세요. 회사에서 밥을 주네요. 그러면 전액 과세가 됩니다. 과세. 그리고 사회통념상, 아이고 발음이 왜 이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금 100만원. 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과세되는 금액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과세죠. 자녀 학자금도 과세입니다. 식대 본대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인데 식사를 따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과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과세가 되겠죠. 따라서 이 금액을 다 더하면 4천에 1천 5,240만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항공씨의 2022년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 되었다. 자, 이 자료를 하는데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만 찾아내면 충분히 공식도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인데요. 특히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요거 꼭 좀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TET 2급에서는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익혀 주시고요. 먼저 사업소득 당연히 종합과세됩니다. 자,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까지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3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부가세됩니다. 400만 원이네요. 이거 종합부가세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공제네요. 4천만 원 중에서 얼마는 빼주겠단 말입니까? 300만 원은 빼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될까요? 3,700만 원이네요. 3,700만 원이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서 3,700만 원 곱하기 15% 그리고 누진공제네요. 이만큼 108만 원 빼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과세 표준은 3,600만 원에다가 기타 소득금액 포함돼야 되겠죠?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300만 원 공제된 됐습니다. 3,700만 원이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되고요. 산출세액은 4,600만 원 이하니까 여기에 해당됩니다. 곱하기 15%, 15%한 금액에다가 누진 공제되는 거 있죠? 108만 원 뺍니다. 그러면 4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금액은 제가 미리 계산기로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근로자 김항공 씨는 배우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출을 하였다. 이 중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거네요. 항상 문제는 맞는 거, 틀린 거 잘 찾으셔야 되겠죠. 틀린 거. 자, 먼저 여기서도 키워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거. 첫 번째,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연 50만 원까지 공제되는 거 맞죠? 맞고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맞습니다. 외국 대학병원에서의 치료비 해주지 않습니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비 예뻐지는 거 안됩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다번과 라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53회 기출문제 모든 풀이를 이론 문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을 통한 여러분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꼭 100점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